황당, 충격, 분노, 요 며칠 사이 드는 감정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드시나요?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아마도 지금 느끼는 분노를 냉철한 이성으로 다듬고 시대를 끌고 나가는 힘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분노를 단순한 감정에 그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재련된 의지로 만들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의 힘을 모으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되새길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작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는 2024년 겨울의 초입, 935 라디오 전주원, 오늘은 이 노래로 시작합니다. 양희은 아침이슬. 세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내 맘의 서름이 아라리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네, FM 93.5MHz 935 라디오 전주원 118번째 방송, 저는 최성은입니다. 첫 곡 양희은 아침이슬 듣고 왔습니다. 양희은 아침이슬, 이 곡은 억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희망과 저항의 상징으로 불리는 곡인데요. 며칠 전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혼란의 사건을 겪었습니다. 한밤중에 벌어진 초유의 사태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안겨주고 있죠.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 그리고 정말 이유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까
라는 의구심,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고요. 속속 밝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충격, 그리고 어이없음, 황당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감정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분노도 느껴지고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이런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권력과 자유의 관계는 무엇인지, 국민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 속에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의 주인임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거나 그럴 수도 있지라고 치부하기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힘을 모아야 할 때일 거고요. 우리 모두 당황스럽고 분노하고 이런 일이지만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또 생각해보고 앞으로의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악하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소녀시대 힘내.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바람은 자유로운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론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사랑한다고 말해줄래. 지친 날 감싸고 함께 웃어줄래. 사람들은 모두 원하지 더 빨리 더 많이. 난 평범한 소년걸. 하늘은 저리도 파란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로 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을 뒤집자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I like just the way you are. You set me free. Set me free, my boy. 네가 나타난 뒤 모든 게 달라졌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 좋아서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이것쯤은 정말 별거 아냐. 세상은 뒤집혔어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Yes, it's you. Ready for your love.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뿐인 복잡한 이 지구가 재밌는 그 이유는 하나. 바로 너. 네, 지금 여러분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고요.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또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셔서 앱 다운받으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그리고 실시간 채팅 가능하고요. 유튜브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모셨었는데요. 오늘은 그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조선의 역사와 그리고 동북아 국제 질서를 탐구한 소설 외란의 저자 이광재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외란은 단순히 과거의 전쟁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깊은 통찰을 던져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과연 외란은 끝났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도 다시 와서 좋습니다. 네네. 그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제 작가님이 그 기존에 했었던 그런 작품, 그리고 정봉준 네. 예, 온다 얘기를 했었고요. 오늘 방송에서는 외란 최근에 네, 신간 내셨잖아요. 네. 외란이란 작품과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서 네.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지 좀 탐구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최근에 또 우리의 또 역사 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네, 우리가 또 역사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역사 이런 데에서 어떤 것들을 또 공부하고 이해할지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듭니다. 네. 이 작품 외란이라는 제목부터 굉장히 강렬한 그런 울림이 좀 있는데 이 작품을 쓰시게 된 계기와 뭐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 계기는 이게 작가의 말에서도 제가 쓴 내용인데 우리 사회 혹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사한 그런 분위기와 배경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뭔가 서로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과정이 사회의 안녕을 위한 제도적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나 그 제도적 시스템이 너무 지나치게 여성화되고 있는 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시민들로 하여금 네. 너무 말랑말랑해질 것을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이 세계라는 게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만 않은데 네. 그렇게 요구되고 있는 측면이 일견 있는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말랑말랑하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일까? 그냥 보고 있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 이 이런 얘기는 건가요? 사실 좀 민감해서 네네. 함부로 다루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이 세계가 지나친 질서, 지나친 어떤 수능 네네.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네. 조금 그 틀에서 그 준거의 틀에서 네네. 벗어나면 네. 이단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기를 생각해 보면 네네. 이 성장기의 사춘기 소년 소녀들 네네. 이들은 사실 어디로 튈지 좀 모르는 네네. 럭비공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순간들이 눈살 찌푸려질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창의력이 대단히 발현되는 네네.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딘가에 부딪혀보고 어딘가를 도전해보고 네네. 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지나치게 좀 제어시키는 것이 아닌가. 현 세계가. 네네.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어떤 웅온함 혹은 활극 네네.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이 시대에 사내들은 다 어디로 갔나. 콘서트홀에 가면 여성들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고 네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로야구 네네. 운동 경기장 스포츠 경기장에도 여성들이 많습니다. 네네. 그 시간에 사내들은 어디 가서 무얼 하나. 전 지금도 그게 궁금합니다. 네네. 도대체 이 시대의 사내들은 네. 다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나. 네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도 네네. 전체적으로 여성들이고 그러다 보니 문학 작품도 음. 압도적으로 여성화돼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성 작가들이 많죠. 네네. 그리고 또 여성 작가들이 많이 팔립니다. 왜냐하면 독서 인구의 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이죠. 네네. 그러니까 남성들의 작품도 좀 여성화되는 네.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아주 디테일하고 작은
그런 심리 현상을 다룬다거나 네. 하는 것들이 많죠. 음. 그러면 우리 시대의 활극은 다 사라졌나? 활극은 다 어디로 갔나? 네. 엊그제 우리가 커다란 활극을 한번 치렀지 않습니까? 네. 이 세계는 활극 세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데 네. 이 활극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릴 것인가? 그래서 남성 독자들을 독서 현장으로 불러 모으고 싶은 네. 남성 작가로서의 욕망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네. 무협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아 원래 좀 무협지인데 이걸 약간 좀 역사 소설. 네, 역사 소설인데 전쟁을 다루다 보니까 네네. 당연히 무협적 요소가 첨가 되죠. 네네 그렇군요. 이 작품 뭐 단순히 조선과 일본의 전쟁으로 보던 시각에서 조금 벗어나서 네, 그러니까 그 조선하고 일본은 두 나라의 이 전쟁이 아니라 네, 좀 이렇게 국제전, 네. 국제 전쟁을 확장하는 그런 시선이 있는데 네. 그 작가님께서 이 작품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역사 소설이라고 하더라도 네네. 언제나 사실은 당대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렇죠. 네. 당대의 문제와 동떨어진 역사 소설은 그냥 재미거리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자 그런 생각이었고요. 네네. 기존의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을 다룬 소설들을 보면 뭐 영웅적 서사들이 좀 있죠. 워낙에 탁월했던 장수들이 있고 그렇죠. 나라를 지키겠다는 열의가 넘쳐 흐르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웅 서사 중심이었는데 네네. 이 임진왜란을 단순하게 영웅 서사로만 바라볼 수는 없겠다. 이건 국제전의 성격이 매우 강했던 전쟁이고 네네. 그 국제전의 성격이라는 것이 임진왜란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실은 한반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전이었다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나라와 네네. 고조선 간의 전쟁에서 고조선이 멸망했을 때 그 유민들의 대부분이 한반도 남쪽으로 내려오거나 네네. 아니면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이런 국제적 유랑의 현장을 나타내는 결과로 이루어지죠. 네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와 고구려가 네네. 전쟁에 휘말리는 상황. 이거는 중국이라는 나라와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의 한반도 그리고 외국 즉 일본이죠. 네네. 일본까지 개입돼 있는 국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이후에 뭐 우리나라와 원나라 또 네네. 대륙 세력이죠. 연합군이 외국과 전쟁을 벌였던 사례도 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이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봉민 혁명 당시에 네네. 청나라와 일본, 네네.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러시아까지 개입된 네네. 그런 국제전이었습니다. 네네. 가깝게는 6.25 마찬가지죠. 그렇죠. 유엔이 참전하고 했던 전쟁이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한반도 자체 내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기운이 굉장히 고양되고 있는 그렇죠. 이 시점에서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임진왜란은 국제전으로 그 시선으로 바라봐야만 임진왜란이 정확히 규정된다. 네. 그런 생각이었죠. 네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있었던 그런 거대한 전쟁들은 처음에는 뭐 주변 국가들만 시작했다. 점점점 그게 더 확장되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네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다음에 만약에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한다고 된다면 이건 정말 세계 전쟁으로도 네, 중국, 러시아 네네. 다 개입되죠. 그렇게 되는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네. 것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이 소설 외란이 가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지금 시점에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네. 우리가 여기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그랬으면 같습니다. 좋겠어요. 네. 많이 좀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광재 작가님의 외란인데요.
외란 속 주요 인물인 이유 네. 그리고 그다음에 거북손의 네. 이야기 작품의 어떤 핵심을 이루는 두 축인데요. 네. 이유라는 인물은 중앙 권력의 환멸을 느끼고도 뭐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서 모든 것을 던지는 의병장으로 등장을 합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유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유는 실존 인물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지역 부안 지역에 네. 실제로 존재했던 의병장이었고요. 네네. 이유라는 인물은 이 작품 속에서 의기를 가지고 있는 선비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네네. 그래서 이 선비라는 인물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어떻게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당대의 지식인이에요. 이유라는 사람은 네네. 모름지기 지식인이라면 혜택만 누릴 게 아니고 지식인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그렇죠. 지식인은 그냥 앉아서 고루한 이야기만 하면 되는가.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네네. 그 지식인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당대 지식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좀 돌아보게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원래 이제 이런 큰 혼란기에 있을 때 가장 큰 힘은 뭐 민초들의 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네. 이끌어가는 지식인들의 또 그 앞장섬, 그 다음에 방향성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현대 사회에서도 그게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우리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네네. 오늘날 뭐 시국선언이나 네네. 사실은 신부님들이 나서서 선언도 하고 합니다. 신부님들도 지식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80년대를 경험하고 혹은 서구의 이제 진보적인 세계관, 마르크스랄지 이런 사람들을 통한 진보적 세계관이 우리 내부에서 수용되면서 네네. 이 세계를 상당히 단선화시켜서 바라보는 그런 경향성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문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이 세계의 주체라고 규정함으로써 네네. 많은 지식인들이 사실은 그 세계를 이루고 있는 중심 세력으로부터 밀려나는 그런 경향성을 보였다고 봐요. 네네. 그래서 우리 문학도 그런 측면에서 좀 편향성을 가질 수 있었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반 민중이라고 생각하는 네네. 그분들의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이 세계의 구성원을 오히려 혐오화시킨 경향성은 없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역사를 보건대 지식인들의 역할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거죠. 이 세계를 구성하는데 네네. 지식인들의 사색, 지식인들의 사유, 네. 지식인들의 학문적 노력 이런 것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요즘 와서 깨닫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지식인 이들을 역사적으로 복원하는 작업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이 역사 책을 읽고 또 지금의 시점에서 지식인들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인은 전쟁이라는 그 광기죠. 전쟁이라는 것은 그렇죠. 사실 엊그제 벌어졌던 우리가 겪었던 격변 네네. 이런 건 사실 모두 광기를 동반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 광기의 순간들을 통해서 이 지식인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이것들을 좀 추적했는데 네. 이 지식인이 이 광기의 순간 타자와 맞닥뜨린 거잖아요. 외라는 그렇죠. 네. 외국이라는 지금까지 단절돼 있던 타자와 맞닥뜨리고 또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이 지식인은 또 그 청나라 사람과도 맞닥뜨리게 된단 말이죠. 네. 이 전쟁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자기의 시선이 이게 국내적 문제의식에 한정되지 않고 시선이 넓어짐으로써 이 지식인이 자기 행동을 결정하는 네.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국내적 혹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시선을 고정할 때 음. 지식인들 혹은 민중들이라고 하더라도 네. 얼마나 협소한 자기 아집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음. 그런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식인이고 현명한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좀 더 시각을 좀 넓게 보고 네.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 소설에서 또 이유라는 그런 지식인과 함께 네. 거북손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네네. 노비에서 아들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이 굉장히 또 감동적이었는데 네. 이 이유라는 인물과 네. 거북손이라는 이 인물 둘의 관계가 전쟁 속에서 인간애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 이유라는 실존 인물이 네네.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네네. 그리고 그 이유의 부인 부안 김씨입니다. 네네. 이 두 분이 정유재라는 당시에 의병으로 나섰다가 한 자리에서 돌아가셨다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부부가 음. 함께 전장에서 돌아가신 건데 이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을 한번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전쟁에 관한 서사가 될 테니까 네. 무예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데 네. 이유라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음. 근사한 청년 하나를 세워놓으면 아주 매력적이겠다. 그리고 그 근사한 청년은 이 소설의 또 다른 한 축인 전쟁과 무협을 담당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 이유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 이유 사랑에서 이유의 시중을 들던 그런 노비로 설정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됐고 사실은 주인과 노비지만 이 둘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정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혈육보다도 더 본인들의 상황을 빨리 이해하고 서로가 그 연대의식을 보이는 그런 관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이유라는 그런 실존한 역사적 인물에 네, 약간 거북손이라는 또 가상 작가님 같은 인물이죠. 상상에 이렇게 네, 더해져서 네, 만들어진 작품이군요. 그러니까 이유는 당대의 지신을 상징한다면 네네. 거북손이는 당대의 민중을 상징하겠죠. 네, 그렇겠네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외란이 명나라와 일본 그리고 여진족까지 얽힌 국제 전쟁의 본질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의주로 떠난 이유가 여진족 출신 조선인을 만나면서 전쟁의 본질을 깨닫는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이 소설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지점일 거예요. 지금까지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을 다룬 서사 중에 네네. 그 얘기를 다룬 서사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점이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굉장한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임진왜란을 다룰 때 흔히 중국군이 참전한 사실, 명나라 군대가 네네. 참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고 있죠. 그리고 그 명나라군의 참전이라는 것이 매우 규율이 엉터리이고 네. 사실은 뭐 우리를 별로 돕지도 않고 오히려 수군의 전쟁을 방해하고 그렇죠. 네. 이런 부차적인 시선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결코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사실. 명나라는 자기의 국운을 걸고 이 외국을 한반도에서 저지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끼어든 군대라는 사실 하나를 주목해야 되고요. 네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는데 청나라의 성장, 여진족의 성장, 네네. 그리고 그 여진족이 이 조선과 외국 그리고 명나라가 뒤엉킨 이 전쟁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포지셔닝 해가는가 이것이 향후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이 여진족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고 네네. 잠재적으로는 청나라죠. 네네. 실제로 그 여진족의 당시 추장이었던 누르하치, 누르하치는 조선의 원군을 보내겠다고 사신을 보냈어요. 네네. 그래서
외국이 지금 쳐들어왔는데 우리도 외국이 명나라를 친다는 명분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명나라를 치러 간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여진족의 삶의 근거인 만주를 지나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 누르하치가 참전의 의지를 밝혔는데 조선 측에서는 거부했죠. 우리 어떻게 오랑캐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네. 그런 문제의식이었어요. 바로 이 지점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지점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힘센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네네. 그 나라들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 문제를 보여주는 아주 극명한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 청나라에 주목했고 이 청나라 여진족 네네. 이 여진족을 대표하는 한 인물로서 이유를 대면하게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네. 알탄이라는 여진 이름을 쓰고 있는 사내죠. 네네. 그 사내와 이유가 만나면서 이유의 이 중화, 그러니까 중국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중화적 문제의식과 이 천하라는 것은 세계라는 것은 중국만 있는 게 아니다. 명나라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저 북방의 초원과 초원을 누비는 사람들이 있고 네. 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법령과 질서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문명권이라는 사실을 네. 이유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때 이유의 시선은 대대적으로 확장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또한 어느 일방하고만 긴밀하게 소통하고 네. 다른 일방을 적대시한다든가 네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반도의 비극은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매우 지혜로워야 됩니다. 네, 그러겠네요. 더군다나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얽혀 있고 이게 네. 되는 이런 시점에서 네, 뭐 우방이라 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국가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네. 혹은 내 친구들하고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계는 다종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네. 그 다종다양한 사람들과 모두 내가 악수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공적이 될 필요는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네.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네. 인간살이하고 똑같아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역사적 맥락이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교훈들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가의 외란과 이광재 작가님의 그 외란과 나라 없는 나라는 이 조선을 국제 질서 속 약소국으로 재조명하면서 전쟁과 혁명 속에서 민중의 역할 그리고 인간성을 탐구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네. 이 두 작품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교훈을 제시하고 약소국의 고뇌와 연대를 강조하는데 나라 없는 나라와 이 외란을 비교했을 때 두 작품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좀 정말 궁금하거든요. 나라 없는 나라는 1894년 네. 동학농민혁명의 발발과 마무리까지 네. 1년 기간을 다룬 작품이죠. 네네. 그리고 외란은 그보다 450년 앞서 일어났던 네네. 정유재란, 임진왜란을 다룬 작품이죠. 네네. 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등장하게 된 게 백성이에요. 아. 그 이전의 백성은 그야말로 피치자, 그러니까 다스림을 당하는 네네. 그런 존재, 생산을 하는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른바 통치 세력이 얼마나 허약한가, 네. 그리고 그 제도와 시스템이라는 것이 얼마나 빈약한 것인가를 네. 드러나 버린 거죠. 그 사태가.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그동안에 고여 있을 때는 물결이 일지 않고 고요했는데 외부의 어떤 힘이 그 물을 한번 크게 치니까 얼마나 크게 출렁이고 네. 이것이 밖으로 흘러넘칠 수 있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통치자들의 공백 속으로 백성들이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내가 이 세계의 주인일 수 있겠다.
내가 이 세계의 발원자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전쟁이 바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입니다. 네네. 그래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친 백성들은 이제 굉장히 똑똑해져 버린 거죠. 네. 그 광기의 순간을 가로질러 나오면서 그들이 보고 겪고 느낀 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한 주체로 등장하게 되고 네네.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은 이후에 백성들은 이제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결과가 네. 바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동학농민혁명은 이 성장해 온 백성들의 어떤 결정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의 실꾸러미에 네. 꿰어져 있는 구슬들인데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은 앞서 꿰어져 있는 구슬이었고 네. 동학농민혁명은 그 뒤에 꿰어진 구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별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어져 온 그렇죠. 네네. 궤를 통과하는 그런 네. 부분이고 네. 그게 또 지금의 역사까지도 이어지고 맞습니다. 지금 오늘날 현실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나갈지 다르지 않습니다. 네, 똑같은 네. 그런 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작품의 주요 인물들이 가진 상징적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 네네. 그리고 이유의 형제들 네. 혹은 그 당시 의병장으로 나섰던 뭐 고경명, 김천일 네. 이런 분들이 당대 지식인들의 모습이라면 그 전투를 수행하고 다니는 거북선이 그다음에 수범이 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수범이 혹은 냉이 이런 존재들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그 수범이니 냉이니 거북선이가 미미한 저 시골에 네네. 미미한 존재에서 어떻게 한 세계의 인간으로 우뚝 서나오는가 네네. 하는 백성의 어떤 성장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이제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나라 없는 나라에서는 그러한 백성들이 수없이 등장하죠. 그렇죠. 수없이 등장하게 되고 그 지식인들도 단순하게 서가에서 책이나 읽고 하던 지식인들의 모습을 넘어서서 네. 이제 행동하는 지식인, 활동하는 지식인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네네. 네. 지금의 뭐 역사이지만 역사들 반복되고 네. 또 우리가 네. 역사가 또 그러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오늘날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네.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네. 아니다라는 생각이 요즘의 상황을 보면서 더욱더 네. 이게 또 확 와닿는 것 네. 같습니다. 문학 작품은 언제나 당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과거의 역사를 다루더라도. 네네. 네. 그렇군요. 그 외란과 나라 없는 나라 모두 약소국 조선의 운명을 국제적인 시선에서 조명을 하셨는데요. 네. 이런 시각을 통해서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무조건 국제전이 됩니다. 세계 대전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지혜로워야 돼요.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에서 이 강대국들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를 조정해가는 네. 그런 매우 현명한 백성이 필요한 건데 제가 볼 때 우리 백성은 그 지혜의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아, 네, 백성들은. 네네. 문제는 위정자들이죠. 아, 그렇군요. 그들이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약간의 혼선을 겪고 있는 거죠. 네. 그런 한 측면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물론 백성들도 더욱더 매진해야 되겠지만 네. 잘 감시해야 돼요. 그렇죠. 백성의 힘으로. 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아까 임진왜란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이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 백성들의 성장이 단순하게 세력의 성장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백성들의 사유,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꾸준히 성장해 오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저 서구의 합리적 이성, 저 서구의
이성적 과학주의 네네. 그것과는 다른 세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한 철학들이 축적돼 있는 거죠. 네. 그 철학을 바탕으로 했던 게 동학농민혁명이에요. 그렇죠. 동학이죠. 네네. 그리고 그 동학에 이어서 원불교, 그다음에 증산교, 보천교 네. 이런 한국 현대 사상의 핵심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연히도 그 모두가 우리 지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서구는 약간 지식인들의 위주의 어떤 철학과 이론 이성 중심이죠. 그런 게 때문에 있다고 네. 한다면 우리 한국에서는 그거와 조금 다르게 동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성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네. 최재우의 동경대전에 보면 내유신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때 신령이 뭐냐? 내 안에 신령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때 신령이 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네. 그러나 이 동학에서 한울림이라고 얘기하는 우주 만물의 법칙. 네. 네. 예,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네.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쇠약해지고 다시 태어나서 이러한 우주 만물의 질서, 이 만물의 질서가 바로 신령이다. 네. 우리에겐 신령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느님, 네. 아이고 하느님. 이때의 하느님은 기독교적 하느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저 하늘, 우주 만물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담는 거고 우리가 물 한 그릇 떠놓고 어머니들이 네. 야밤에 청수 떠놓고 빌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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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이 바로 하늘에 대한 공경, 하늘과 나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 같은 거거든요. 네.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일컬어서 신령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 서구의 수리적 이성만으로 얘기할 수 없는 네. 네. 그런 어떤 영성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폭넓게 이미 얘기하고 사상적 토대로 형성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가님의 작품에서는 민중의 발견과 그들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신 것 같네요. 네네. 네네. 그 외란 끝나지 않은 메시지인데요. 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의 전쟁이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님을 좀 깨달았습니다. 네네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언제나요. 네, 네. 그렇군요. 외란이라는 작품이 주는 메시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청취자분들한테 조금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우 지혜로워야 됩니다. 음. 매우 지혜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지금 우리가 도달한 수준도 놀랍지만 네네. 우리 시민들이 네, 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조금만 녹슬면 네, 네, 바로 낡은 것이 돼버려요. 네, 네. 세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혜로움을 잃지 않고 또 더욱더 지혜로워져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이건 제가 볼 때 독서밖에 없습니다. 아, 독서를 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뭐 서구의 이성이나 철학, 네, 네, 사회과학 이런 독서도 매우 훌륭하지만 네, 네. 감성적 영역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하는 데는 문학 작품만큼 도움되는 게 없어요. 네, 네, 문학 작품 많이 읽어야 됩니다. 네, 네. 이 검사들, 군인들 특히 문학 작품을 읽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백성을 이해하기도 타인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문학, 뭐 사회, 철학, 뭐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배제되고 네. 이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네. 오늘 같은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우리가 생각이 좀 듭니다. 물신주의, 돈에 너무나 몰려다니면 네, 네, 인간이 망가집니다. 네, 네,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네네. 그 행복을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건데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불행해져요. 네, 그리고 인간의 삶이 돈에 집중돼서 삶을 영위한다는 건 네, 네, 불행한 일입니다. 네, 친구들과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나누고 네, 친구의 아이들이 커 나오는 것을 같이 구경하고 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세계가 어떤 모양이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나누면서 사는 삶
그게 진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주 오셔서 아니 이렇게 라디오에서 네. 그런 프로그램 하나 진행해 주시면 정말 그러니까 좋을 것 좀 같습니다.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네. 이거 잘 우리가 가꿔서 성장시켜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네. 또 한번 또 모셔서 얘기를 또 나누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끝나지 않은 외란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걷고 싶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스포츠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DJ 김준성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DJ 김준성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크게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12월 1일 서울 목동에서 열린 이랜드와의 플레이오프 1차전, 두 번째로는 12월 8일 전주에서 열릴 플레이오프 2차전입니다. 네, 플레이오프 이 경기 굉장히 관심이 집중됐었어요. 먼저 서울과의 플레이오프 1차전 결과 어떻게 됐죠? 네, 다행히도 전북의 2대1 승리로 끝났습니다. 원정에서 쉽지 않던 승리였던 만큼 좀 더욱 값진 승리였습니다. 네, 원정 경기에서 이기는 게 가장 좋은 또 시나리오였는데 아주 다행이었습니다. 어떤 선수가 골을 넣었나요? 네, 전반전 티아고 선수의 감각적인 선제골과 후반전에 전진우 선수의 헤더골이 있었습니다. 이랜드에서는 오스마르 선수의 후반 초반 강력한 헤딩골이 있었습니다. 네네. 전반전에는 그 선제골이 나와서 조금 다행이다 싶었는데요. 전반전 경기 양상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전반적으로 전후반의 경기 양상의 차이가 엄청났던 경기였습니다. 전반전의 경우 전북이 어떤 팀이다라고 하는 것을 왜 괜히 일부에서 오랫동안 우승권에 있는 팀이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과 같이 거의 반코트 게임을 하면서 전북이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 바탕으로 골도 나오면서 전반전은 완전히 지배를 했고, 이랜드의 경우 선수들의 계속되는 실수들이 좀 겹치면서 약간은 전북을 만나면서 겁을 먹은 것과 같은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네. 전반전은 전북이 거의 경기를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후반전은 어땠나요? 네, 후반 초반의 경우 완전히 이랜드의 흐름이었습니다. 하프타임 때 이제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랜드 선수들이 정말 180도 바뀐 모습으로 경기장에 나왔었고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코너킥에 이은 오스마르 선수의 헤더골까지 나오면서 더욱더 이랜드의 분위기는 고조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연장 중반 이후까지도 이랜드의 흐름으로 경기가 계속됐습니다만 전북은 이제 이러한 공세를 다행히도 좀 잘 막아냈고, 또 그러던 와중에 후반 교체 투입된 김태환 선수와 전진우 선수가 이제 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태환 선수의 좋은 침투와 크로스를 문전에서 전진우 선수가 완벽한 헤딩골로 마무리하면서 최종적으로 2대1의 스코어를 만들어냈고요. 또 이후로는 크게 양팀 모두 별다른 기회나 위기가 없이 경기가 마무리됐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올해 전북의 게임 중이 특징이 후반에 많이 좀 실점을 당해서 후반에 조금 아쉬웠고 좀 염려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2대1 스코어로서 잘 끝나서 다행입니다. 이번 경기에 인상 깊었던 선수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먼저 골키퍼인 김준홍 선수와 권창훈 선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창훈 선수의 경우 전반전엔 정말 전성기 때 버금가는 활약을 보여주면서 전반전에 있었던 전북의 어떤 지배 양상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했고요. 전성기 때와 다르지 않은 과감한 돌파와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이선 자원이 할 수 있는 모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한 골이 없었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다음은 골키퍼 김준홍 선수입니다. 사실상 이번 경기 정말 완벽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이제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나 상무 등 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 역시 든든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김준호 선수 아니었다면은 질 수도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을 만큼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고, 오스마르 선수의 골 역시도
사실은 막을 수 없는 궤적과 스피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북에서는 특히나 골키퍼인 김준홍 선수의 활약이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두 선수의 활약 다음 경기도 기대하고요. 좀 아쉬웠던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전반적으로 경기를 전체를 봤을 때는 크게 아쉬웠던 선수는 없습니다만 후반 초중반에 이제 기세에서 전북이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은 뭔가 팀적으로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랜드 역시 상당히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이런 뭔가 경기 흐름 싸움에서 계속해서 우위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후반 초중반에는 뭔가 사실 전북 선수들이 실력적으로 더 우위에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싶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전에 들어간다면 이랜드의 좀 이러한 공격적인 모습에 맞서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랜드 전반적인 모습은 어땠나요? 이랜드의 경우 아무래도 경험이 적고 전반적으로 선수들이 큰 경기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전반전에는 계속해서 좀 끌려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좀 실수도 잦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전에는 올 시즌 2부에서 보여줬던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고요. 약간은 전북의 과거 키워드였던 닭공을 보는 듯한 모습을 이랜드에서 볼 정도로 공격적인 모습으로 상당히 과감한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또 지난 준 플레이오프 경기 때처럼 후반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뒷심이 있고 끝날 때까지 이 팀은 정말 모르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강해졌던 것 같고요.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듯한 에너지가 좀 있어서 2차전 또한 기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네. 그렇다면 2차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아무래도 2대1의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전북이 상당 부분 유리한 입장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랜드 원정에서 어쨌든 2대1의 승리를 가져왔고 다음 경기는 전주성에서 한 골의 우위를 가지고 열리기 때문에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단 두 판으로 모든 게 결정나기 때문에 한 골의 우위를 가져간다는 것은 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랜드 선수들이 전주성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전주성은 1부 리그 팀들에게도 쉽지 않은 홈 경기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뭔가 중압감이나 분위기를 처음 겪어볼 이랜드 FC가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을 선수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1차전 이겼기 때문에 또 이 관중들, 서포터즈들의 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듣기로는 뭐 전석이 매진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차전도 중요한데 2차전의 주요 선수는 누가 될까요? 네, 2차전은 결국 수세에 몰린 이랜드의 좀 파상 공세를 전북이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수비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 경기 이제 계속해서 안현범, 박진섭, 연재훈, 김태현 선수로 구성된 포백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경기 당일날에 이 선수들의 컨디션과 이 선수들의 어떤 상호 간의 호흡이 얼마만큼 올라왔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네 선수도 사실 이 네 선수로 선발을 출장한 지가 몇 경기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 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수비진도 중요하지만 공격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격진은 어떻게 구성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상 다음 경기는 어쨌든 한 골 차의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진의 선수들은 좀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도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요.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좀 몇 번 오지 않을 중요한 기회를 어떻게 골로 연결시킬지,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수세에 몰린 이랜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2차전에서는 골을 많이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차전의 키포인트는 어떤 거가 됐을까요? 네, 2차전 또한 후반전 막판이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고요. 그동안 이랜드 역시 후반 막판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전북은 후반 막판에 항상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후반 막판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될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랜드 입장에서는 올 시즌 전북의 이런 후반에 약했던 모습을 좀 잘 파악해서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전북 또한 이랜드가 후반 막판에 뒷심이 강해지는 이런 성향들을 잘 파악해서 좀 적절하게 교체 타이밍을 잘 운영해서 선수들의 체력적 분배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역시 전반전에 골을 많이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네, 같네요. 아주 중요하죠. 네네. 2차전 예상 스코어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큰 점수 차이보다는 똑같이 2대1의 전북의 승리로 예측을 하고 싶습니다. 이랜드 역시 어쨌든 공격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랜드에서도 득점은 무조건 나올 것 같지만 이제 결국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뜻은 그만큼 각 선수들 사이 간격이 벌어지고 또 이랜드의 입장에서 라인이 많이 올라와서 뒷공간이 많이 노출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전북이 일단은 한 골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해서 공세를 좀 막고 그거에 이제 반해서 역습을 이용해서 득점에 성공을 한다면 2대1의 승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경험과 좀 실력의 차이로 인해서 전북의 승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기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일에 하나 좀 궁금한 게 네. 만약 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지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 골 차로 질 경우에는 연장전에 돌입을 합니다. 네네. 해서 승부차기로 결판을 짓게 되고 네네. 이제 두 골 차의 패배가 될 경우에는 전북이 바로 이제 강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무승부 이상만 되면 어찌됐건 전북이 잔류가 되는 거네요. 그죠. 무승부 이상이 되면 전북은 잔류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래서 이제 1차전의 스코어가 정말 중요했던 그런 스코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무튼 뭐 그래도 1차전 이겨서 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 경기니까 선수도 뭐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할 것 같고 이 관중 서포터들도 또 전북의 마지막 경기 또 승리해서 잔류할 수 있도록 또 많이 응원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팬들도 아마 이번 경기 정말 거의 만석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할 정도로 많은 팬들이 운집할 것으로 좀 예상이 돼가지고 이번 경기 시간이 되신다면 경기장에 오셔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몇 시에 진행하죠? 네, 이번 주 일요일 지금 경기 시간이 5분 뒤쳐져가지고 네네. 2시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2시 5분에요. 네. 네. 아무튼 다음 경기 꼭 전북이 승리를 해서 잔류할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간 스포츠 소식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혼란의 시대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이 혼란의 시대, 이 혼란을 극복하는 그런 시민들의 힘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